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3만 달러 돌파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가량 하락한 28,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44% 하락한 1,9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 XRP는 4.20% 하락한 0.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5.9%,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지금 롱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51%,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부 다 하락한 모습, 시퍼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경우도 전날 대비 0.13% 하락한 모습, 이 환율의 경우도 전날 대비 0.49% 하락하면서 1,320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얼마 전 도달했던 이 39,900달러라는 전고점을 뒤로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얼마 전 발표된 영국의 3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인데요. 이렇듯 매크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가상자산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과 리플이 증권이냐라는 질문에 회피를 하면서 이 크립토 마켓은 조금 환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더리움과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묻는 미 하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지난 18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 SEC의 전방위적인 가상자산 업계 규제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패트릭 맥켈리 미 하원 의장의 질문에 이 법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여러 방향성을 따져봐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사가 수익을 위해 어떤 것을 진행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 맥켄리 하원 의원장은 당신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면 되는 것. SEC는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 15개 이상의 집행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 법안 및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SEC는 가상자산 업계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며 이 겐슬러 위원장과 SEC가 미국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증권성을 묻는 질문에도 겐슬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못하다며 난색을 보였는데 이 같은 발언에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 아니냐, 아무런 방향도 답변도 주지 못할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 및 플랫폼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회사들은 기존의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결합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기존의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 증권법 준수 여부는 선택이 아니다.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부분도 증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크립토 업계의 경우는 이번 게리 겐슬러의 언급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실망감을 내비추었습니다. 예,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수의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규제 압박을 강하게 가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맥켄리 위원장이 품는 의문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품는 의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태까지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면은 이 스테이킹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에 맞게 기준을 내놓으면 그만인 이를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이 문어 대가리의 주장에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의 경우도 품는 의문이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요. 최근에 SEC의 경우는 비트렉스 창업자를 또 이제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같은 지적이 추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SEC의 미온적인 태도에 오히려 크립토 관련 사업자들, 이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매크로적인 영향 탓일까요? 이 크립토 마켓 자체는 다소 가격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SEC와 XRP 소송 결과가 3월 말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 트위터에는 연일 리플의 승리를 점치는 트윗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의 트윗과 해당 트윗을 기사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데, 이 크립토에 있어 깡패 짓을 일삼고 있는 SEC가 이번에 리플에 져서 호되게 당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모든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리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XRP는 정말 연내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이 SEC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미등록 증권은 XRP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사업 초기 XRP 판매를 주수익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리플은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며 성장해 왔는데, 하지만 수시로 XRP 물량이 대규모로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불과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풀리니 XRP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 일쑤였죠. 사실상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코인을 판매하는 것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죠. 그리고 코인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고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나 기업은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자금으로 보상과 기술 개발에 힘쓴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러기보다 프로젝트를 공중분해해버리죠. 이제 수많은 덱스와 디파이, 시파이를 표방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초기에는 고이율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 대부분이 1개월 이내로 망하죠. 정말 대놓고 망해버립니다. 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날라버리는 것인데 이 크립토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줄 알고 폰지 사기를 대놓고 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실제 이루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투자자들이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리플만큼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온 프로젝트가 과연 있을까요? 이 리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전해왔었습니다. XRP 레저 관련 발전된 기술의 모습도 기대감이 크죠. 하지만 지금은 소송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가 화제를 끌고 있지 못하죠. 리플과 SEC의 소송은 사실상 크립토 전반의 이제 가능성을 대표하는 사건인데 그만큼 리플의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죠. 이 리플의 XRP는 사실상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가 그렇듯 이 폰지 사기적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의 주된 수입원은 국가별 은행 간 송금을 통해 이 벌어들이는
ODL 수수료입니다. 이런 점에서 리플은 이미 코인파리를 넘어서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프로젝트이죠. 이 XRP가 폰지 사기면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가 모두 폰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이들은 말하죠. 비트코인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바보들이 없을 때 마침내 비트코인이 제로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코인을 매수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은 은행 예금 말고는 달리 자산을 증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2023년 안에 리플사와 미 SAC 간의 소송 마무리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과연 XRP의 가격이 얼만큼 상승하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 크립토 마켓의 불장이 얼만큼 이끌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지난주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막연한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홀더의 과반수 이상이 수익을 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홀더들의 추가 매수 또는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2023년의 장을 2019년과 상당히 닮았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2023년의 흐름을 알고 싶으면 2019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데 2024년 반감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한 시기이죠. 이제 2019년 1월 첫 주는 업비트 기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가가 450만 원이었고 종가는 390만 원이었죠. 그러던 비트코인이 3월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4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4월은 강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한 해가 2019년이었던 것인데 이런 상승이 나온 데는 2018년에 어목했던 크립토 윈터를 들 수가 있죠. 2018년에 하락을 겪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판을 떠나거나 물린 채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 시기에 물탄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적었는데 대부분 잃거나 떠나게 되었죠. 이제 4월부터 본격 상승한 비트코인이 저항에 막히기 시작한 것은 6월 말이었습니다. 한참 쏘고 올라갈 것처럼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결국 저항에 막히고 맙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이 큰 박스권에 갇혔다가 9월 넷째 주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맞게 되는데 한 번의 하락으로 그치지 않고 11월 셋째 주에 한 번 더 큰 하락을 맞게 되죠. 이때 2019년 시가와 종가의 비율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2019년의 시가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의 종가는 850만 원이었죠. 2023년 1월의 주봉 기준 시가는 2128만 원입니다. 여기에 87%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3,97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900만 원대 후반 가격으로 2023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2023년의 최고점은 어느 수준일까요? 2019년 최고점의 가격이 6월 넷째 주에 1,680만 원이기 때문에 2019년의 시가인 450만 원 수준의 3.6배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3년의 비트코인 최고가는 2023년의 시가인 2,128만 원 기준 7,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가격이 가능하더라도 매우 단기적이겠죠. 게다가 신고점에 근접한 수준이므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2020년 이제 상반기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엔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였죠. 이런 이유로 3월에 급락이 나타났지만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 연말불장으로 가는 길목을 터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2020년엔 훨씬 더 밋밋한 차트를 그렸을 가능성이 크죠. 이 반감기 기준으로 10배씩 상승해왔던 비트코인이 과연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단순히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이 그대로 재현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할 만한 꽤 신빙성 있는 수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승장이 초기 단계에 들어온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